어머니, 해피는 낯선 곳 가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잖아요. 여행은 저희 둘만 다녀올 테니 해피는 어머니가 좀 알아서 챙겨주세요. 제 모든 걸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꼭두 새벽부터 잠이 깨는 날이 있잖아요. 나이가 드니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네요.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한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었죠.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내외랑 합친 뒤로는 쭉 조용한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현관 쪽에서 짐 끄는 소리, 지퍼 올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웬일일까?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방문을 열고 빼꼼 내다볼까 하다가 젊은 애들 사는 거 괜히 간섭하는 것 같아 도로 누웠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컥하고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이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요량으로 거실로 나갔죠. 그런데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며느리 다혜의 글씨체였어요. 위쪽에는 무슨 호텔 이름이랑 항공편 번호 같은 게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어머니, 저희 잠시 여행 좀 다녀올게요. 해피 잘 부탁드려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여행? 어디를? 언제부터? 어젯밤에 저랑 같이 저녁 먹고 드라마 볼 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거든요. 제 얼굴 보면서 어머니, 이 배우 정말 멋있지 않아요? 하고 제잘거리던 애였어요. 그땐 정말 몰랐죠. 그게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요. 불과 3년 전 우리 아들 경준이가 다의 손을 꼭 잡고 제 앞에 데려왔을 때가 생각나더군요. 어찌나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던지. 어머니, 제가 경준 씨한테 정말 잘할게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도요. 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하면서 제 손을 잡는데 그 동그랗고 선한 눈을 보니 마음이 그냥 녹아내렸어요. 남편 없이 외아들 하나 키우면서 모진 소리도 많이 했는데 저런 복덩이가 며느리로 들어오니 이제야 내가 복을 받나 보다 하늘에 있는 남편도 기뻐하겠다. 그런 생각뿐이었죠. 합가하자고 먼저 말 꺼낸 것도 다혜였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매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 말에 경준이도 신이 나서 엄마, 다혜가 엄마 생각하는 거 봐. 우리 다혜 같은 며느리 없다니까. 하면서 옆에서 거들었죠. 저는 정말 우리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라고 내게 온 마지막 선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다혜는 참 영리한 아이였어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얻는지 아주 잘 알았죠. 합가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입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집만 골라 했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백화점 갔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하면서 철마다 나오는 과일을 사오거나 제 무릎이 안 좋다는 걸 기억하고는 영양제를 척 안겨주기도 했죠. 주말이면 굳이 제 방에 와서 팔짱을 끼고는 어머니, 오늘 저랑 시장 구경 가실래요?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어요. 하고 살갑게 굴었어요. 아들하고는 무뚝뚝하게 장 보러 다니던 게 전부였는데 며느리랑 손잡고 시장 골목을 누비니 정말 딸이 생긴 것 같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아들이 장가 잘 갔네. 며느리가 싹싹하니 보기 좋아. 하고 부러워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죠. 우리 경준이는 그야말로 아내 바보였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다혜부터 찾았고
다혜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놈이었죠. 저녁상에 앉으면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엄마, 우리 다혜가 끓인 된장찌개 정말 맛있지? 당신은 어쩜 이렇게 요리도 잘해? 엄마, 다혜가 오늘 엄마 옷 사드렸대. 우리 와이프가 최고지?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그래. 내가 복이 많다. 다혜 같은 애를 어디서 만나? 하고 맞장구를 쳐줬어요. 아들 부부가 저렇게 깨가 쏟아지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이 평화가 오래가기만을 바랐죠. 강아지 해피를 데려온 것도 다혜였어요.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와서는 어머니, 너무 예쁘죠? 이름은 해피라고 지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자고요.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처음에는 짐승 터럭 날리는 거 싫다고 했던 저도 조그만 게 제 발치에 와서 꼬리치는 걸 보니 마음이 사르르 풀리더군요. 다혜는 유독 저랑 해피를 엮으려고 애를 썼어요. 어머니, 해피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나 봐요. 할머니 옆에만 꼭 붙어 있네. 제가 출근하면 해피가 혼자 있어서 외로울 텐데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다 밑밥이었던 건데 그때는 그 말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래, 내가 이 집에서 쓸모가 있구나. 젊은 애들 출근하고 나면 이 적적한 집을 나라도 이 강아지라도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식탁 앞으로 돌아와서 그 차가운 종이 위에 적힌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해피 잘 부탁드려요. 이 6글자가 꼭 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기분이었죠. 아니, 부탁이라는 건 얼굴을 보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가며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그냥 통보잖아요. 나는 가니 당신은 개나 봐라.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왜 미리 말을 안 했을까? 어젯밤, 아니 며칠 전이라도 어머니, 저희 며칠 여행 좀 다녀올게요. 그때 해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물었다면 제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기꺼이 그러라고 젊을 때 많이 다니라고 등 두드려주며 용돈이라도 쥐어보냈을 텐데요.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열리더니 다혜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생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 어머니, 깨셨어요? 저희 조용히 나간다고 했는데. 그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얼굴이었죠.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혜는 품에 안고 있던 해피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그 잔인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해피는 낯선 곳 가면 힘들어해요. 애견 호텔 같은 데는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안 먹거든요. 역시 집이 최고죠. 저희끼리만 다녀올게요. 금방 올 거예요.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거였죠. 제가 입을 떼려는 순간 뒤따라 나온 경준이가 재빨리 말을 가로챘어요. 엄마 미안. 다혜가 갑자기 특가 떴다고 해서 급하게 예약하느라 말을 못했어. 해피 잘 보고 있어. 다녀와서 연락할게. 그러고는 둘이서 현관으로 쌩하니 가버리는 겁니다. 해피가 저희를 번갈아 쳐다보며 낑낑거렸어요. 제가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다혜가 신발을 신다가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어머니, 해피밥은 사료랑 간식이랑 다 서랍에 넣어뒀어요. 산책은 하루에 2번 꼭 시켜주셔야 해요. 마치 제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제가 이 집의 어른이 아니라 돈 안 받고 일하는 게 보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고 집안에는 저와 작은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고 난 뒤에 집은 낯설 만큼 고요했어요. 방금 전까지 사람의 온기가 있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시계 초침이 째깍, 째깍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발치에서 해피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어요. 아마 저 작은 짐승도 갑자기 사라져버린 주인이 그리웠을 테죠. 그 모습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며느리가 쓰던 화장품이 화장대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아들이 벗어놓은 잠옷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게 다 사람 사는 흔적 같아서 정겹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저를 외롭게 만드는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여행 일정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7박 8일 유럽 여행. 세상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쪽지 한 장으로 통보하고 가다니. 아무리 요즘 젊은 것들이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인가? 아들 밥 해주고 며느리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식모인가? 이제는 걔까지 보라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경신. 정신 차려. 무슨 일 있겠지. 바쁘고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저는 그렇게 또다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제가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고 자책하면서요. 그게 제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참고, 이해하고, 희생하는 것. 해피가 계속 지저대는 통에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해피야. 배고프구나. 할미가 밥 줄게. 저는 다혜가 말한 서랍을 열었어요. 온갖 종류의 강아지 사료와 간식이 칸칸마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이건 갑자기 준비한 양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작정하고 계획했다는 증거였죠. 아, 다혜는 처음부터 나한테 해피를 맡길 생각이었구나. 여행 계획도 이미 다 세워놓고 나한테는 숨기고 있었던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운함을 넘어선 어떤 서늘한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하던 다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이 저를 위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저를 이 집에 묶어두려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밥 한 술을 뜨고 해피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텔레비전을 멍하니 쳐다보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죠. 아이들이 떠난 첫날 밤은 유독 길고 적막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집에 있다가 없으니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혜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쯤이면 비행기에 내려서 연락 한 통 줄 법도 한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뚜루루르 뚜루루르. 한참 동안 이어지는 연결음 끝에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는데 허무했죠. 그래, 로밍을 안 해갔나? 경준이한테 해봐야겠다. 저는 곧바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별의별 나쁜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초조하게 30분을 더 기다렸을까? 딩동 마이너스하고 문자 메시지 도착 알림이 울렸어요. 경준이었어요. 엄마, 우리 잘 도착했어. 지금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자려고. 해피랑 잘 지내고 있어. 나중에 또 연락할게. 그 짧은 문자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을 만큼 피곤했을까요? 제 목소리 듣는 게 그렇게 귀찮았을까요? 해피랑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말이 꼭 걔나 잘 보고 있어 라는 말처럼 들리는 건 제 마음이 꼬여서 그런 거겠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보내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캄캄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니 이 집의 모든 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웅 하는 소리, 보일러실에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기계 소리, 창밖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까지 평소에는 의식하지도 못했던 소리들이 마치 저의 외로움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이 든 해피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온기였어요. 이 넓은 집에 기댈 곳이라고는 이 말 못하는 짐승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눈가에서는 뜨거운 것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첫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밤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이었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해피밥을 챙겨주고 제 입에는 밥 대신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입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젯밤 아들의 문자를 곱씹어 봤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할게. 그 나중이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었죠. 정말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고, 시차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100번, 1000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나를 일부러 피하는 거다. 그동안 다혜가 제게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이거 입어보세요. 요즘 이게 유행이래요. 하면서 사다 준 옷은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화려한 옷이었고,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몸에 좋대요. 하고 건넨 건강식품은 너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죠. 그때는 그저 며느리의 성의가 고마워서 억지로 받고 먹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모든 게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나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나 잘하는 착한 며느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처럼 느껴졌죠. 결정적인 건 해피 문제였어요. 처음 해피를 데려왔을 때 다혜는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키우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예뻐만 해주세요. 똥오줌 치우고 목욕시키는 건 제가 다 할게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이내 어머니, 저 오늘 야근이라서요. 해피 산책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해피 저녁밥 좀 챙겨주세요. 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해피에 관한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버렸죠.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들 내외의 행복을 위해서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1년 전 제 생일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경준이와 다혜가 제 양옆에 꼭 붙어서 활짝 웃고 있었죠. 저도 그때 참 행복하게 웃고 있었네요. 하지만 지금 보니 사진 속 다혜의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보였어요. 저 웃음 뒤에 저런 시커먼 계획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을까?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평화롭다고 믿었던 제 일상이 사실은 얇은 유리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던 것뿐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계속되었고 저는 옆에서 곤히 잠든 해피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건 정말 너 하나뿐인 것 같구나, 해피야.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랫동안 해피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폭풍전야는 그렇게 고요하지만 처절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졌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만 하염없이 들여다봤죠. 혹시나 전화가 올까, 혹시나 무슨 소식이라도 있을까. 하지만 그 작은 화면은 깜깜무소식, 먹통이었습니다. 해피가 제 발치에 와서 낑낑거리고 산책 가자고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쳐도 몸을 움직일 기운조차 없었어요. 이러다 내가 먼저 말라 죽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다시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가 몇 번 가지 않아서 덜컥 전화를 받더군요. 시끄러운 소음 너머로 경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왜? 그 목소리는 조금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제 전화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귀찮은데 받았다는 투였죠.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경준아, 너희 괜찮은 거니? 도착했다는 문자 한 통 남기고 어쩜 그렇게 소식이 없어? 다혜는 전화기도 꺼놨던데.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나 봐요. 아들놈이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아, 엄마. 우리 지금 막 관광 시작했어. 정신 하나도 없어. 다혜는 데이터 아낀다고 와이파이 될 때만 폰 켜. 별일 없으니까 걱정 마. 걱정 말라는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속에 있던 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별일이 왜 없어? 너희는 이게 별일 아니니? 어미한테 말 한마디 없이 여행을 훌쩍 떠나? 그것도 모자라 강아지까지 턱 맡겨놓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제 울분에 찬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 후회하려던 찰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는 왜 또 그래? 다혜가 엄마 심심하지 말라고 일부러 해피도 두고 간 건데. 그리고 엄마는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 누구 방해하는 거 싫어하고. 우리도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 좀 보내면 안 돼? 세상에 제가 언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던가요? 남편 먼저 가고 적적한 거 뻔히 알면서 아들 내외 눈치 보느라 나는 괜찮다. 너희들끼리 편히 지내라 했던 말을 정말 제 진심으로 알아들은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나 지금 바빠서 끊어야 돼. 구경할 거 많아. 한국 가서 보자. 해피 잘 보고 있고. 아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하고 끊어진 전화기 신호음이 마치 제 머릿속에서 울리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아,
내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 완벽한 며느리의 꼭두각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는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멍울을 남겼어요. 엄마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어요. 남편이 아플 때도, 아들이 속 썩일 때도 나는 괜찮다. 나보다 당신들이 먼저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살아왔죠. 그게 미덕인 줄 알았고,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희생의 결과가 고작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취급이라니.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해피의 목줄을 채워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라도 쐬면 이 화가 좀 가라앉을까 싶어서요. 해피는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천진한 모습을 보니 잠시 웃음이 나왔죠. 그래, 너는 무슨 죄가 있겠니?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아파트 상가에 있는 애견 카페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혜가 해피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를 몇 번 데리고 갔던 곳이었죠. 어머니, 여기 커피가 맛있어요. 해피도 다른 친구들이랑 놀게 하고요. 하면서요. 그때는 참 다정하다, 세심하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거짓처럼 느껴져 마음이 쓰렸습니다. 카페 안을 들여다볼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치려는데 안에서 카페 주인이 저를 먼저 발견하고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해피랑 산책 나오셨네요. 날씨 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죠. 네, 안녕하세요.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카페 주인은 참 서글서글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해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죠. 우리 해피, 엄마 아빠 없어서 시무룩한 거 아니에요? 다혜 씨 여행 잘 갔어요? 가기 전에 저희 가게 들러서 해피가 제일 좋아하는 수제 간식을 잔뜩 사가던데요. 한동안 먹을 거라고 냉동실에 꽉꽉 채워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그 말을 듣는데 또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살뜰한 주인이고 얼마나 지극한 효부였을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우리 다혜가 천사처럼 보였겠죠. 저는 차마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네, 젊을 때 많이 다녀야죠. 하고 입가에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친절한 카페 주인의 입에서 제 남은 미련과 기대를 산산조각 낼 이야기가 곧 튀어나올 줄은요. 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자 카페 주인은 뭐가 그렇게 당연하냐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젊을 때 바짝 다녀야죠. 그래도 다혜 씨는 정말 어머님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들어요. 저는 그 말이 의아해서 되물었어요. 네, 다혜가 제 생각을요? 그러자 카페 주인은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해주는 것처럼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다혜 씨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가면 좋은데 어머니는 낯선 데 가시면 불안해하시고 힘들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 여행은 안 모시고 가는 거래요. 대신 어머니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해피라도 곁에 있어야 덜 심심해 하실 거라고. 어찌나 어머님을 위하던지 제가 다 감동했다니까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서 안 모시고 간다고? 내가 외로울까봐 강아지를 두고 갔다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다혜는 우리 며느리는
자기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저를 낯선 곳을 무서워하는 불안정한 늙은이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저의 외로움을 방패 삼아 귀찮은 강아지 돌봄의 책임을 제게 떠넘긴 거였죠.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시어머니를 위하는 효심으로 포장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겁니다. 뒤통수를 아주 큰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충격이 이런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카페 주인이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고는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그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어 아니에요. 바람이 차서 그런가 봐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하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주저앉는데 해피가 제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그때서야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움, 분노, 배신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 저를 집어삼켰어요. 그동안 다혜가 제게 보여줬던 모든 친절과 미소가 사실은 저를 기만하고 이용하기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울음을 그치고 젖은 눈으로 사진을 노려봤습니다. 그래, 김다혜.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날 제 안의 착한 시어머니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차가운 복수를 다짐하는 또 다른 내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자리까지 분노와 어떤 결심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기분이었어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텅 빈 집이 더는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죠. 나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기분이랄까요? 그때였어요. 발치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피였죠. 저를 올려다보는 그 까만 눈동자가 꼭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 자기를 예뻐해주던 주인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나 같은 늙은이랑 남겨졌으니 얼마나 불안할까? 하지만 동정심이 제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이건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갔습니다. 구석에 처박아뒀던 다혜가 결혼할 때 예단 들어왔던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 고이 넣어뒀던 사돈댁 주소가 적힌 청첩장을 찾아냈죠. 주소를 휴대폰에 똑똑히 저장하고 저는 인터넷으로 애견 전문 택시라는 걸 검색했습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더군요. 돈만 주면 강아지도 안전하게 어디든 데려다 준다니. 저는 가장 평이 좋은 업체를 골라 1시간 뒤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다혜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 해피의 옷가지며 장난감,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비싼 수제 간식들을 전부 꺼내 큼지막한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짐을 싸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제 짐은 싸본 기억이 없는데 개 짐을 이렇게 정성껏 싸고 있다니. 가방 맨 위에는 제가 직접 쓴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또박또박 제 감정이 드러나지 않게 아주 정중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썼어요. 사부인께 다혜와 경준이가 급히 유럽 여행을 떠나 해피를 돌볼 사람이 없네요. 다혜가 말하길 해피는 낯선 곳에 가면 밥도 안 먹고 힘들어하니 꼭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해서요. 애견 호텔 같은 곳은 더더욱 안 된다고요. 생각해보니 사부인께서 돌봐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냅니다. 해피 외할머니시니
저보다는 더 잘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며칠만 고생해 주세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일부러 힘을 꾹꾹 주었었습니다. 잠시 후 예약한 애견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해피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말해 주었어요. 해피야, 내가 고생이 많다. 이제 진짜 내 가족한테 가는 거야. 잘 지내라. 택시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본 뒤에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서 있는데 처음으로 이 집의 고요함이 저를 위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해피를 떠나보내고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받았죠. 왠지 그 전화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잔뜩 날이 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저 다의 엄마예요. 역시나 사돈이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 사부인.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였을까요? 사돈은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저기 사부인.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집에 웬 강아지가 배달이 돼서요. 기사분은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시고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저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해피 아직 도착 안 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잘 갔나 보네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다혜가 여행을 가서요. 아니, 여행 간 건 아는데 그렇다고 강아지를 왜 저희 집으로 보내세요? 저희 집 강아지 못 키우는 거 다혜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 비염도 심하고 우리 남편은 짐승이라면 아주 질색팔색을 한다고요. 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어머,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몰랐네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다혜가 신신당부를 하고 갔는걸요. 해피는 낯선 곳은 절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큰일 난다고요. 사돈댁은 낯선 곳이 아니잖아요. 매주 보던 해피 외할머니 댁인데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제 말에 사돈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제가 다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니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한 거겠죠. 잠시 숨을 고르던 사돈이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니, 사부인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떻게 상해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세요. 저도 내일 모레 친구들하고 온천 여행 가기로 해서 짐 다 싸놨는데 이것 때문에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잖아요. 아, 그랬군요. 며느리만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사돈까지 여행 계획을 잡아두었던 거네요. 우리 다혜는 자기 엄마 여행 가는 건 끔찍이 챙기면서 시어미가 며칠 동안 걔와 함께 갇혀 지내는 건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행은 다혜랑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네요, 사부인. 저는 이제 해피 못 돌봐주겠어요. 그럼 우리 해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지난 며칠간 꽉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과의 통화가 끝나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는 국제전화였어요. 화면에 김다의 세 글자가 뜨는 순간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전화를 받자마자 다혜에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해피를 저희 엄마 집에 보내실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전화 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상냥하고 애교 많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 엄마가 난리가 났든 말든 그건 내 사정이고 내가 왜 제정신이 아니지? 나는 아주 멀쩡한데. 제 차분한 반응에 다혜는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멀쩡해요? 어머니가 한 짓을 보세요. 해피가 낯선 곳 가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우리 엄마 집에 보내요? 어머니 정말 너무 잔인하세요. 잔인하다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마음을 헤집어 놓은 건 누군데 이제 와서 저한테 잔인하다니요. 그래, 낯선 곳 가면 힘들겠지. 그런데 내 친정집이 해피한테 낯선 곳이냐? 내가 사람들한테는 우리 집이 낯설어서 내가 불안해한다고 떠들고 다녔다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미 집보다는 너를 낳아준 내 엄마 집이 해피한테는 더 익숙하지 않겠니? 제 말에 다혜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애견 카페 이야기를 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혜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제 등 뒤에 이렇게 칼을 꽂으세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잘한 게 뭔지 오늘 아주 똑똑히 깨달았다. 내가 준 옷, 내가 사온 반찬, 그 모든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오늘을 위한 투자였다는 걸 말이다. 너야말로 내 등 뒤에 칼을 꽂은 게 아니고 뭐니? 내 편하자고 멀쩡한 사람을 동네에서 불안증 있는 노인네로 만들었잖아. 알아? 다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어요. 이제부터 내게는 내가 알아서 해라. 내 엄마랑 돌려가면서 보든지 비싼 돈 주고 호텔에 맡기든지.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는 내 강아지 돌보는 사람 아니고 내 아들 엄마다. 아니, 이제는 그것도 그만하고 싶으니 나 좀 내버려둬.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겠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죠. 그래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혜와의 전화가 끊어지고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그 줄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되지 않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경준이었습니다. 다혜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부터 내지르더군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혜한테 다 들었어. 어떻게 장모님한테 그런 무례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엄마 때문에 우리 여행 완전히 망치게 생겼잖아. 다혜 지금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나 존중은 단일도 없었어요. 오로지 제멋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아내를 달래기 위해 그 화살을 고스란히 제게 돌리는 어린애의 억지만이 가득했죠. 저는 이제 아들의 그런 모습에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하게 되물었죠. 내 여행 망치는 게 왜 내 탓이니?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군데? 너희가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개 맡기고 떠난 순간부터 이 모든 건 이미 망가져 있었어. 그리고 내 마누라가 우는 건 지 거짓말이 들통나서 분하고 창피해서 우는 거겠지. 그걸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경준이는 잠시 말을 잃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놈은 더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어요. 엄마,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장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 우리한테 다혜는 하늘이고 장모님은 땅이야. 엄마가 우리 가정을 깨고 싶어서 작정한 게 아니면 이럴 수는 없어. 하늘, 땅,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럼 평생을 너 하나 보고 살아온 이 어미는 뭐니? 하늘과 땅 밑에 깔린 먼지라도 되는 거냐? 저는 더 이상 이놈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감정적인 호소도 논리적인 설명도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경준이가 최후 통첩처럼 소리쳤습니다. 엄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당장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싹싹 빌고 해피 데려와. 안 그러면 나 한국 돌아가서도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연 끊을 거라고. 그 협박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든지 내가 나 안 보고 살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아니.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아들이 아니라 김다혜의 남편, 그 집의 사위 노릇만 하고 살았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연을 끝내 만회할 것도 없다. 끊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또 한 번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저와 연결된 썩은 동아줄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무섭냐고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끝나자 집안에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저 또한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죠.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느리가 처음 들어와 살갑게 굴던 날들, 아들이 아내 자랑에 침이 마르던 순간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제 불평과 외로움을 기꺼이 감수했던 제 자신의 모습까지. 저는 그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늙은 내가 조금 참고 희생하면 젊은 아들 내외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제 희생은 당연한 권리가 되었고 제 배려는 쓸모없는 호의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집에서 제 이름 대신 엄마, 어머니라는 역할로만 존재하다가 이제는 개보는 할머니로 전락해버린 거였어요. 내가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이거구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저들의 행복을 위해 나를 갈아넣는 짓은 오늘부로 끝이다. 그때 문득 고등학교 동창인 영숙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남편 따라 제주도로 내려가 귤 농사를 짓는 친구였죠. 명절 때마다 안부 전화를 하면 늘 똑같은 말을 했어요. 경신아, 너는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그 집구석에 붙어 있냐? 아들 다 키웠으면 이제 내 인생 살아. 남 눈치 그만 보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고. 제주도 공기 한번 맡으면 서울에서는 하루도 못 살걸.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친구의 말이 그날따라 꼭 저를 위한 신의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고 곧이어 쩌렁쩌렁한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경신.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가 나야.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혹시 내가 너희 집에 한 달 정도만 가 있어도 될까? 제 갑작스러운 말에 영숙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거절이라도 당할까봐 조마조마해지던 순간 영숙이가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한 달? 야,
너 진짜 잘 생각했다. 오고 싶으면 1년이라도 와 있어. 방은 썩어 넘치니까 걱정 말고. 야, 마침 순자도 얼마 전에 연락 와서 바람 쐬고 싶다고 난리였는데 이참에 우리 셋이 뭉치자. 아주 끝내주겠다. 친구의 그 따뜻하고 기운 넘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리고 제게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숙이와의 통화는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마지막 용기를 깨웠습니다. 그래, 가자. 제주도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먼지가 뽀얗게 쌓인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인터넷 쇼핑은커녕 뉴스 기사 하나 제대로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검색창에 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라고 더듬더듬 쳐넣었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정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영숙이가 자기네 집 근처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은 마을이 조용하고 좋다며 동네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동네를 중심으로 우리 늙은 여자 셋이 오붓하게 지낼 만한 작은 독채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제주도의 풍경은 제가 갇혀있던 이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푸른 바다, 까만 돌담, 그리고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밭. 보기만 해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곧바로 영숙이와 순자에게 단체 통화를 걸어 마음에 드는 집 사진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소녀들처럼 깔깔거리며 여기 좋다. 저기가 더 예쁘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참을 상의한 끝에 우리는 바닷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돌담집을 한 달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제 통장에서 적지 않은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갔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큰 돈을 써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숙소를 해결하고 나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떠나는 비행기 표도 바로 예매했어요. 편도가 아닌, 왕복이 아닌 딱 한 달 뒤 돌아오는 날짜로요. 모든 예약이 끝나고 예약 완료라는 초록색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럽에 있는 아들 내외는 제가 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자기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저를 자기들 소나기에 쥐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천만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이 가둬놓은 새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의지로, 내 돈으로 저 넓은 하늘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 노트북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눈물 찢는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짜릿한 반격을 준비하는 이 게임의 새로운 설계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 해먹이나 집안일은 뭐가 있나 하는 생각부터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뭘 버릴까를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제주도로 떠나기 전까지 이 집에 밴 제 묵은 흔적들을 최대한 덜어내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제 옷장이었습니다. 문을 여니 지난 30년간의 제 인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더군요. 색이 바래고 목이 늘어난 낡은 옷들, 그리고 그 옆에 보란 듯이 걸려있는 다혜가 사준 번쩍이는 새 옷들. 한 번도 제 마음에 들어서 입은 적은 없었어요. 어머니, 이거 입으시니 백화점 사모님 같으세요. 하는 며느리의 칭찬이 듣기 좋아서 남들에게 며느리 잘 뒀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억지로 몸을 구겨 넣었던 옷들이었죠. 저는 그 옷들을 망설임 없이 꺼내버릴 옷더미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를 버리고 나니 2개, 3개는 쉬웠어요. 제 취향과 상관없이 남의 눈을 의식해 걸어두었던 옷들을 버릴 때마다 제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살아생전 당신은 이 색이 참 잘 어울려 하며 사주었던 옥색 블라우스를 발견했습니다. 조금 촌스럽긴 해도 그 옷을 입으면 늘 기분이 좋았죠. 저는 그 옷을 소중하게 꺼내 제주도에 가져갈 가방에 고이 접어 넣었습니다.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하는 사이 제 인생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리를 하는 동안에도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어댔습니다. 아들놈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문자를 퍼부었죠. 처음에는 분노를 담아 엄마 정말 실망이야. 어머니 저희가 돌아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더니 나중에는 전술을 바꿨는지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대화로 풀어요. 엄마 보고 싶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하며 동정심에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힐끗 보고는 액정을 쓱 닦아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선원에게 가라앉는 배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들의 문자에 일일이 상처받고 고민하던 과거의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헌 옷수거함으로 가서 제 과거와도 같았던 옷가지들을 미련 없이 쳐넣었습니다. 옷 정리를 마치고 서재방의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제 추억의 무덤 같은 곳이었어요. 온갖 낡은 물건들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 몇 권과 남편이 쓰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습니다. 앨범 속에는 까까머리 아들 경준이의 성장 과정이 빼곡했고 그 옆에는 늘 배경처럼 서 있는 젊은 날의 제가 있었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웃는 제 얼굴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구는 걸까? 아무리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애견 카페 주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 불안해하신다고. 그 순간 제 흔들리던 마음은 다시 차가운 강철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래, 나를 동네에서 정신머리 없는 늙은이로 만든 저들을 내가 왜 동정해야 하지? 저는 앨범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제 결혼 전 사진들이 나왔어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바닷가에 놀러 갔던 사진,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던지며 활짝 웃던 사진. 그 사진 속의 이경신은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당당하고 꿈 많고 웃음 많은 아가씨였습니다. 그래, 나한테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다 잊고 살았구나. 저는 앨범에서 제 젊은 날의 사진 몇 장과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1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따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가득한 페이지 위로 앨범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추억은 가져가되 나를 올감했던 역할의 기억은 이곳에 두고 가겠다는 저 혼자만의 조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경신의 인생 2막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져갈 작은 캐리어 하나는 이미 현관문 옆에 세워져 있었죠. 가방 안에는 낡은 옥색 블라우스와 편안한 바지 몇 벌, 그리고 며칠 전 인터넷으로 처음 주문해본 화사한 꽃무늬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주는 첫 선물이었죠. 집안은 제가 며칠 동안 애써 정리한 덕분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사라져 휑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 경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잔뜩 경계심이 서린 목소리로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조용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나다. 다른 게 아니고 내일 나 제주도로 떠나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한 달 정도 살다 올 거야.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녀석은 당황해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제주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혼자? 아니, 잠깐만, 그것보다 해피는 어떡하고. 아들의 첫 번째 걱정은 엄마의 아니가 아니라 걔의 아니었습니다. 그 반응을 듣는 순간 제 남은 미련은 먼지 한 톨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해피? 해피는 걱정할 거 없지. 외할머니가 계시지 않니? 내 장모님 말이다. 아니, 엄마. 경준이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다. 너희들 없으니 이렇게 시간도 자유롭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참 편하고 좋구나.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아들의 가슴에 박혔을 겁니다. 녀석이 뭐라고 더 쏘아붙이기 전에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돌아올 때까지 나 찾지 마라. 그럼 이만.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나니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았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세워둔 캐리어를 한번 쓰다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곧 저곳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떠날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저는 다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놈과의 전화가 끊기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다혜. 저는 그 이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칠까 궁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었어요. 그건 완전한 공황 상태, 패닉에 빠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전화 끊지 마세요. 네, 방금 경준 씨한테 다 들었어요. 제주도라니요? 한 달 살이라니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다혜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 영악하고 계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계획이 틀어지자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 같았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라니.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다. 너희들한테서 벗어날 국리를. 제 말에 다혜는 더듬거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 다음 주면 돌아가는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저희는. 이거 장난이시죠? 네. 어머니 원래 그런 농담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떡해요라니.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편의뿐이었죠. 저는 이제 저런 이기심에 화가 나는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고작 일주일짜리 여행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나 좀먹어 놓고도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저 어리석음이요. 저는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거두어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든 말든 이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고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러자 다혜가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집에만 계세요. 저희 돌아가서 얘기로 풀어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 사과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하다못해 제가 처음 서운함을 토로했을 때 나왔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제 마음의 강은 너무 멀리 흘러가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가짜 사과는 더 이상 제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빌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사과를 하려거든 내 거짓말 때문에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은 나한테 했어야지. 내 전화 한 통 받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나한테 했어야지. 이미 늦었다, 다혜야. 제 입에서 며느리의 이름이 나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늘 아가라고 불렀었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희미한 정마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너희랑은 이제 한 달 뒤에나 연락이 닿을 게다. 그 전까지는 나 찾을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마라. 모처럼 내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건데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제 단호한 말에 다혜는 거의 이성을 잃고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집에 있는 저희 짐은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 밥은 누가 차려주고요? 그리고 해피는요? 저희 엄마가 언제까지 해피를 봐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해피는 어떡하라고요? 아, 드디어 본심이 나왔군요. 짐, 밥, 그리고 개. 그들에게 저는 딱 그 정도의 존재였던 겁니다. 집을 관리하고 밥을 차리고 개를 돌봐주는 무급 가사도우미.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편리한 도구. 그 마지막 말은 제 결심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내가 하면 되고 개는 내가 키우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나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다. 이제 너희도 어른답게 너희 책임, 너희가 지고 살아라. 어머니, 잠시만요. 다혜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끊는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저를 올가매던 세상과의 연결이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해방감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저는 까만 액정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를 위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에 뜨끈한 미역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를 2개나 부쳤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만을 위해 차린 밥상은 꿀맛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관에 세워두었던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였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보였어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죠.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 익숙한 바다 내음과 함께 후끈한 바람이 저를 감쌌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마자
저 멀리서 영숙이와 순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경신아, 이경신, 여기야, 여기.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지만 어색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웃고 또 울었습니다. 잘 왔다, 경신아. 정말 고생 많았다. 얼굴이 이게 뭐냐, 반쪽이 됐네. 친구들의 주름진 얼굴과 따뜻한 손을 마주하니 그제야 제가 정말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영숙이의 낡은 차를 타고 우리가 한 달간 머물 집으로 향하는 내내 차 안에서는 여자 셋의 수다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빌린 집은 영숙이가 말한 대로 바다가 바로 내다보이는 아담한 돌담집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멀리서 철썩, 철썩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마루에 내려놓고 홀린 듯이 마당 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까만 돌담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리고 제주도의 짠내 섞인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제 안에 쌓여있던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바람을 타고 전부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해방을 향한 첫 번째 땅을 온전히 제 힘으로 밟고 서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서울에서의 시간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침을 깨우는 것이 자명종 소리나 아들 내외의 출근 준비 소음이 아니라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닷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였어요. 저와 영숙이, 순자는 마치 수학여행 온 여고생들처럼 매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도 없는 해변을 맨발로 거닐기도 하고 5일마다 열리는 동네장에 가서 펄떡이는 생선과 싱싱한 채소를 사와 함께 요리를 했죠. 서울에서는 그저 의무감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 했던 요리가 이곳에서는 즐거운 놀이가 되었습니다. 영숙이가 경신아, 너 음식 솜씨 아직 안 죽었다 하고 칭찬하면 순자가 옆에서 얘는 옛날부터 손이 야무졌어. 저놈의 아들놈이랑 며느리가 복을 발로 뻥 찬 거지 하고 맞장구를 쳤죠. 친구들과 함께 웃고 먹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웃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서울의 그 아파트에서 제 얼굴은 늘 굳어 있었고 제 마음은 늘 불안했었죠. 하지만 제주도의 햇살 아래 제 얼굴 근육은 부드럽게 풀렸고 제 마음에는 수십 년 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문득문득 서울에 남겨진 아들 내외의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지금쯤 여행에서 돌아왔겠구나. 텅 빈 집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자기들끼리 밥은 제대로 차려 먹고 있을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생각 끝에 걱정이나 불안, 미안함 같은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감각했죠. 오히려 그들이 마주했을 혼란을 상상하면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시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주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들 내외가 한국에 돌아오고도 며칠이 지났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러 휴대폰을 꺼두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를 궁금증이 일었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저는 서랍 속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켜지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부재중 전화 87통,
새로운 메시지 152개. 발신자는 전부 김다혜 아니면 내 아들 경준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치 남의 편지를 읽는 사람처럼 차분하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그들의 감정 변화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협박이 가득했죠. 어머니, 어디세요? 당장 돌아오세요. 그러다 제 반응이 없자 애원과 회유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가 다 잘못했어.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는 실용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해피가 밥을 안 먹어요. 낯선 환경이라 그런가 봐요. 저희 엄마는 더 이상 못 봐주시겠대요. 우리 둘 다 내일부터 출근인데 그럼 해피는 어떡해요? 낮에 혼자 둬요? 어머니, 제발 해피 좀 맡아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하는 어설픈 협박까지 와 있더군요.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는 내내 단 한순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해피가 밥을 안 먹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당장이라도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을 테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들이 걱정하는 건 해피가 아니라 해피로 인해 망가질 자신들의 안락한 일상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스크롤하여 맨 아래까지 내린 뒤 전체 삭제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87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도 152개의 문자 메시지도 제 손가락 하나에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의 세상과 저의 세상은 완벽하게 분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그 수많은 문자 메시지들은 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혼란은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오롯이 저만의 미래를 설계해야 했죠. 저는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순자야. 나 그냥 여기서 너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 싶다. 제 말에 두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내 영숙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외쳤죠. 정말이냐?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좋지. 너만 좋다면야 우리는 대환영이지. 우리 셋이 같이 텃밭도 가꾸고 바닷가도 거닐고 그렇게 오순도순 늙어가면 얼마나 좋냐. 순자도 옆에서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래, 경신아. 내 인생 찾아. 이제라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의 따뜻한 지지에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 달 살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경로를 바꾸기 위한 최종 리허설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휴대폰을 다시 켜 인터넷으로 서울 동네의 부동산과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집을 좀 급하게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괜찮으니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터넷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재산 문제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는 상속 및 증여 관련이고, 네, 맞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앞으로 인연을 끊을 생각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집,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모든 재산,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후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사는 이경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앞에 두고 제 미래를 제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새로운 이경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무대를 차릴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 머문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조력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서울에서부터 수소문해서 찾아낸 아주 똑 부러지는 여성 변호사였죠. 저는 친구들이 텃밭에 나간 사이 조용한 마루에 앉아 변호사와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제 지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변호사는 아주 차분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해 주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명확히 해드릴게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온전히 어머님 명의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그 재산을 처분하고 사용하고 혹은 아드님께 증여하지 않을 모든 권리는 어머님께 있습니다. 아드님 내외가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변호사의 그 명확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박혀있던 마지막 불안의 가시를 뽑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 집이고 내 인생이야. 내가 뭘 망설였을까? 변호사는 제게 가장 확실하고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공증받아 작성하는 것, 그리고 살아생전에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거나 다른 형태의 자선으로 바꾸어 두는 것이었죠. 어머님께서 만약 제주도에 정착하실 생각이시라면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이곳에 작은 집을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드님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소송 같은 걸 걸어도 가져갈 재산 자체가 거의 남지 않게 되죠. 변호사의 조언은 제 막연했던 계획에 구체적인 뼈대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서울의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오전에 집을 보러 손님을 데리고 갔는데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인데 무슨 권리로 팔려고 하냐면서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산 집을 이제는 아주 자기들 것인 양 행세하고 있는 거였죠.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저들이 순순히 그 집에서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내쫓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주 달콤한 미끼를 써서라도 말이죠.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를 끊고 저는 친구들과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놈들이 이제 아예 그 집을 지들 거라고 우기면서 집 보러 온 사람들까지 내쫓고 있단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 말에 불같은 성격의 순자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 경신아, 저런 것들은 좋게 말해서는 절대 안 들어. 아주 독하게 마음먹어야 돼. 옆에 있던 영숙이도 거들었죠. 순자 말이 맞아. 저렇게 돈, 집에 눈이 먼 것들은 더 큰 걸로 깨어내야 말을 들어. 작은 걸 버려야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지. 더 큰 걸로 깨어낸다. 영숙이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거다. 저것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끝없는 탐욕과 욕심이야.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를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용서한 척, 다시 예전의 희생적인 엄마로 돌아간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현재 살고 있는 그 25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강남에 있는 40평대 새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죠. 물론 너희들 이름으로라는 말을 덧붙여서요. 그게 바로 미끼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명의의 새 아파트. 저 욕심 많은 것들이 이 제안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눈에 선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겠지만 결국에는 탐욕이 이성을 마비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미끼를 덥석 물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있었죠. 이 집을 팔아야 그 돈으로 너희 새 집을 사줄 수 있으니 집이 팔릴 때까지만이라도 잠시 집을 비워달라. 며칠 혹은 몇 주만 고생하면 평생 꿈도 못 꾸던 강남의 아파트가 생긴다는데 그걸 마다할 리가 없죠. 저는 이 계획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경신아, 너 독해졌다. 아주 마음에 들어. 이제야 진짜 이경신으로 돌아온 것 같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이 잔인한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에 온 지 3주가 다 되어 가던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들이 또다시 쏟아졌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들 경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두어 번 가자 잔뜩 날이 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또 왜?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했던 아주 지치고 나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준아, 나다. 엄마야. 제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 평생의 연기력을 총동원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제주도에 와서 내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다. 돌아보니 다 내가 늙어서 속이 좁아 그랬던 것 같아. 너희한테 서운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니? 다 내 잘못이다. 엄마가 미안하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경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혼란스러웠을 테죠. 저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다. 지금 사는 그 집, 그거 팔아서 너희 두 사람 명의로 강남에 더 크고 좋은 새 아파트를 하나 사주려고 한다. 시끄럽고 좁은데 살게 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강남, 새 아파트, 그리고 너희 명의. 이 세 단어가 아들의 귀에 박히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계심과 분노로 가득 찼던 숨소리가 의심과 욕심이 뒤섞인 거친 숨소리로 바뀌었죠. 정말이야, 엄마.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우리 이름으로? 진짜로? 녀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미끼를 문 것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물론 진심이지. 대신 이 집을 팔아야 그 돈 보태서 새 집을 사줄 수 있으니 너희가 당장 그 집에서 나와줘야겠다. 집을 부동산에 내놔야 하니까. 짐 싸서 며칠만이라도 다의 친정에 가 있거라. 응? 아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엄마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 잔혹한 심판의 무대에 주인공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파격적인 제안을 소화시키느라 머릿속이 터질 지경일 거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잠시 후 녀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엄마,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는 옆에 있는 며느리와 속닥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우리 명의로 진짜일까? 혹시 함정 아니야? 그러자 다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함정이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린 평생 이 좁은 집에서 당신 월급만 보고 살아야 해. 무조건 잡아야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탐욕이라는 낚싯바늘이 녀석들의 입에 단단히 박힐 시간을 주는 거였죠. 잠시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고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지? 약속하는 거지? 우리한테 정말로 강남 아파트 사주는 거 맞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가로챘습니다. 다혜였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 다혜예요. 방금 경준 씨한테 말씀 다 들었어요. 세상에,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의 이렇게 깊고 넓은 뜻도 모르고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죠?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헛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용서한 자애로운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됐다, 다혜야. 다 지난 일이다.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뭘 어쩌겠니? 너희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나는 됐다. 제 말에 다혜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흐느끼는 척까지 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 어머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들을게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덫의 마지막 올가미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다른 건 필요 없고 너희가 어서 짐 싸서 나올 준비부터 하거라. 하루라도 빨리 지금 집이 팔려야 너희도 하루라도 빨리 그 좋은 새 집으로 이사 가지 않겠니? 안 그러냐? 네. 어머님, 그럼요. 저희 당장 내일부터 짐 싸기 시작할게요. 걱정 마세요. 다혜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깍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물고기들이 미끼를 너무 세게 물어 낚싯줄을 끌고 배 위로 튀어오르는 꼴이었죠. 참으로 어리석고 또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놀라울 만큼 속전속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라는 거대한 당근 앞에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의심도 자존심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죠. 저는 제주도에서 서울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습니다. 사모님, 오늘 아드님 내외분이 이삿짐 센터에 계약하고 갔습니다.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렸던데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사모님께서 강남에 큰 아파트를 사주셔서 이사 간다고 자랑까지 하고 다닌답니다. 그 말을 전해 듣는데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더 떠들어라.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거라. 그래야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잘 보여야겠다는 계산이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특히 다혜가 아주 살갑게 굴었죠. 어머님,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제주도 공기는 어떠세요? 저희가 집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어머님 말벗이라도 해드리는 건데. 저는 그 뻔뻔한 연극에 기꺼이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아니다가 너희는 짐이나 잘 싸거라. 나는 여기서 내 친구들이랑 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신선 노름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 없다. 집이 다 비워지는 대로 나한테 연락만 다오. 저는 일부러 친구들과 신선 노름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없으니 내 인생이 이렇게나 평화롭다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각인시켜주는 거였죠.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집이 거의 다 비었습니다. 내일이면 완전히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개인에게 집이 비는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기들이 살던 집, 자기들의 손으로 쫓겨나듯 비워내면서도 곧 손에 쥐게 될 더 큰 집에 대한 환상에 빠져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탐욕으로 자신들이 유일하게 발 딛고 있던 마지막 땅을 불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 경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짐 다 뺐어. 지금 막 마지막 짐 싣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와,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네. 속이 다 시원하다. 텅 빈 집을 보며 속이 시원하다니. 그 집이 누구의 평생이 담긴 곳인지 저놈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그럼 집 열쇠는 경비실에 맡겨두거라. 내가 부동산 사장님께 그렇게 전해놓을게. 응, 알았어,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언제쯤 새 아파트 보러 가면 돼? 녀석은 벌써부터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차갑고 날카로운 승리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들은 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물리적인 거점, 집을 스스로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입니다. 아이들이 제 집에서 완전히 짐을 빼서 나갔습니다.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정말 잘 됐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계획했던 대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집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새로 작성할 유언장 공증을 받으려면 어머님께서 서울에 한 번은 오셔야겠습니다. 언제가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의 푸른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가지요. 제가 제주도로 떠나온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 도망치듯 떠나왔던 서울. 이제 그곳으로 저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자격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 인생을 멋대로 주무르려 했던 그들에게 가장 혹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요. 제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위한 무대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들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한 달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제주의 자연과 소중한 친구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겼죠.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영숙이와 순자는 저를 위해 마당에서 작은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갓 잡은 흑돼지를 굽고 텃밭에서 딴 상추를 내오며 우리는 30년 만에 되찾은 우정을 자축했습니다. 영숙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경신아, 서울 가서도 절대 기죽지 마. 너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리고 잊지 마라. 너한테는 이제 돌아올 집이 여기 있다는 거. 무슨 일 있으면 당장 전화하고 그놈의 자식들 혼쭐 내는 거 끝나면 꼭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한다. 여기가 내 진짜 집이야. 순자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경신아. 가서 아주 박살을 내고 와라. 내 인생 훔쳐가려던 도둑놈들한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고 와. 친구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두컴컴한 집구석에서 혼자 울고만 있었을 거다. 정말 고맙다, 친구들아. 우리는 밤늦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 달 전 눈물 흘리며 제주로 도망쳐왔던 이경 씨는 어젯밤 파도에 실어보냈다. 오늘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사람, 내 것을 되찾고야 말 사람이다. 제 각성은 이제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서울의 공기는 제주와 달리 차갑고 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잿빛 도시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저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죠. 세상은 넓고 제가 발 딛고 살아갈 땅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옛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저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미리 예약해둔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누구의 흔적도 없는 깨끗하고 조용한 방. 그곳이 바로 이번 전쟁을 마무리할 저의 새로운 지휘 본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제주에 있는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강남 새 아파트라는 미끼에 눈이 먼 아들 내외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집은 아주 좋은 값에 팔리게 되었죠. 저는 매매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망설임 없이 적어 넣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집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었지만 시원섭섭하기는커녕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썩은 이를 뽑아낸 기분이었죠. 집을 판 돈은 아들 내외는 존재조차 모르는 제 새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되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새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본인 이경신의 모든 재산은 친구 정영숙, 박순자에게 절반씩 증여하며 아들 박경준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아니한다. 저는 그 서류의 맨 끝에 제 인감도장을 아주 힘주어 꾹 눌렀습니다. 이로써 법적인 단절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의 모든 무기는 이제 장전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제 발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죠. 한 달 전만 해도 저 불빛 중 하나가 제가 갇혀있던 감옥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관망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배우들을 무대 위로 부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 경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녀석은 벨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냉큼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죠. 엄마, 서울 왔어? 우리 새집 계약서는 언제 써? 집은 보러 안 가도 돼? 그냥 엄마가 알아서 좋은 대로 해. 저는 녀석의 그 경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제 안의 마지막 연민까지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제가 연기했던 나약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닌 제 본래의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서울 왔다. 너희한테 줄새 아파트 계약을 해야 하니 내일 저녁 7시 정각에 강남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오너라. 1분이라도 늦지 말고. 제 목소리가 갑자기 바뀐 것을 눈치챘는지 아들이 잠시 주춤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근데 거긴 왜? 부동산에서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녀석의 질문을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너희 두 사람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그리고 각자 인감증명서까지 한 통씩 빠짐없이 전부 챙겨서 와야 한다. 그래야 계약금 치르자마자 바로 너희 공동명의로 등기를 쳐버릴 수 있으니까. 공동명의 등기라는 말에 녀석의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 알았어, 엄마. 당연히 챙겨가야지. 걱정 마. 절대 안 늦을게. 녀석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이제 심판의 무대는 차려졌고 배우들은 스스로 제물이 될 재단으로 신나게 달려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인생을 건 이 길고 잔인했던 연극의 마지막 오막이 드디어 내일 저녁 7시에 그 막을 올릴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날 약속 시간이었던 저녁 7시가 되기 10분 전, 저는 이미 법무사 사무실의 가장 안쪽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양옆으로는 든든한 지원군인 영숙이와 순자가 배석했고, 맞은편에는 이번 일을 도와준 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 제 마음을 감싸고 있었어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둘은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었어요. 값비싼 옷에 번쩍이는 시계까지. 곧 강남의 고급 아파트 주인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얼굴에서는 오만한 빛이 흘러넘쳤죠. 다혜는 저와 제 친구들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까딱하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아이고, 친구분들까지 다 오셨어요? 저희 새집 장만하는 거 축하해 주시려고 일부러 서울까지 올라오셨나 봐요. 호호.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역겹게 들리던지. 제 친구들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고, 저는 조용히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 어서 앉거라. 오늘 너희 두 사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될 테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게다. 제 말에 아들 녀석은 뭐가 그리 좋은지 알았어, 엄마. 걱정 마. 하며 자리에 앉았고 다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의기양양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탐욕을 증명할 인감도장과 증명서 따위가 들어있겠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그들 앞으로 스르륵 밀어주었습니다. 이제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당연히 그것이 새 아파트 계약서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찬 얼굴로 서류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단 몇 초 만에 환희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서류의 내용을 파악한 것은 역시나 약삭빠른 다혜였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런데 왜 매수인이 저희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모든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 그거. 너희가 살던 내 집, 오늘 오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이건 너희 보라고 준비한 그 계약서 사본이야. 네? 팔았다니요? 그럼 우리 새 아파트는요? 그 돈으로 저희 집 사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경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새 통장에 잘 있다. 너희는 구경도 못할 돈이지. 김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서류를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이경신 여사님께서
오늘부로 새로 작성하신 유언장 공증서 사본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들 박경준 씨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완전히 박탈하며 모든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다혜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쳐?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그리고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가장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그 마지막 대사를 절규하듯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내일부터 출근하면 우리 해피는 이제 누가 보냐고. 그 순간 저는 다혜를 무시하고 제 아들 경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덜덜 떨고만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경준, 너는 지금이라도 이 어미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 용기가 있느냐? 아니면 저 여자 손을 잡고 이 방을 나갈 테냐?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경준이는 제 눈과 울부짖는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녀석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다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녀석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선택을 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마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좀먹던 그들을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 선택이구나.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걱정, 내 편에 내게 걱정뿐인 저 여자를 택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 너희와의 인연을 끊는다. 앞으로 내 피 같은 재산은 지난 한 달간 나를 가족처럼 품어준 내 친구들과 세상의 나보다 더 불쌍하고 외로운 다른 이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너희는 이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너희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밥벌이의 고단함과 인생의 무게를 직접 겪으며 살아봐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짜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단 한순간의 미련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다혜가 절규하고 경준이가 넋나간 사람처럼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이와 순자가 제 양팔을 단단히 부축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지옥 같은 법무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제 손에 들린 비행기 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담긴 제주행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새로 산 휴대폰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망설임 없이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텃밭에서 우리가 먹을 채소를 가꾸죠. 얼마 전에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 행운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가끔은 서울에 남겨진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주 잠깐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배신은 제 심장을 도려낼 만큼 아팠지만 그 아픔은 역설적이게도 제게 제 인생을 되찾을 마지막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그냥 이경신으로 이곳 제주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